그날 아침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낡은 장독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붉은 벽돌 담장을 따라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 놓인 재봉틀 위로 먼지가 가만히 떠 있었어요. 손가락 관절이 뻐근했지만 저는 그 통증을 이제 아침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7해 전 제가 이 집을 처음 샀을 때만 해도 이 동네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던 시절엔 장독대에서 된장을 담그고 마당에 빨래를 널며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쌓아갔죠. 남편이 떠난 뒤로는 혼자였지만 그게 외롭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든든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골목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철거 안내문이 붙었고 골목 어귀엔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었어요.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말이 동네 어귀에 붙은 날부터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막연한 것이었고 저는 여전히 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커피포트에서 김이 올라오고 벽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열쇠 소리도 없이 노크도 없이 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묘하게 익숙한 태연함이 있었어요. 엄마, 잠깐만 같이 살아요. 그 말이 현관에서 거실까지 쭉 이어지는 동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안쪽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도 혼자 계시기 힘들다고 하시고 애들도 방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들어와 있으려고요. 그의 목소리엔 부탁이 아니라 통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가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쪽을 바라보는 모습을 창가 쪽을 가리키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듯한 태도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는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그때도 잠깐만이라는 말로 시작했고 결국 1년 반을 이 집에서 살았죠. 그동안 저는 제 방을 내주고 거실 한쪽 구석에서 지냈습니다. 그가 떠날 때는 제 방의 전등까지 바뀌어 있었고 옷장 안엔 그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마당을 지나 담장 너머를 향하고 있었고 그 시선 끝에는 골목 어귀에 철거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와 통화를 하며 방 배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방은 안방 옆으로 하고 장모님은 작은 방 쓰시면 되고 우리는 거실 쪽에 침대 놓으면 되겠네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커피포트 옆에 서 있었어요. 증기가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뜨겁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들어올 건데?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쯤이요. 짐차 예약해뒀어요. 그 말이 끝나고 그는 다시 방 쪽을 둘러보더니 인테리어 좀 손봐야겠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끝에 쌓인 공사 자재들, 집집마다 붙은 철거 안내문,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굴착기 소리. 이 지역이 곧 재개발된다는 소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보상금이 꽤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요.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장모님과 아이들 방을 이야기한 진짜 이유를요.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오래된 친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어. 점유되면 복잡해진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너머로 굴착기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집들의 윤곽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불안이었습니다. 이 집이 제 것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가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지하철역에서 2블록 떨어진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소독약 비슷한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가 적어준 호수를 확인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패에는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정돈된 책상과 서류 더미가 보였어요. 노크를 하자 안에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이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앉으세요. 친구분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는 그걸 펼쳐보더니 몇 군데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소유권은 명확하네요. 문제는 점유 시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어요. 언제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다음 주요.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지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점유되기 전에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을 파는 것,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점유가 되면 법적으로 복잡해집니다. 특히 가족관계라면 더 그렇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너머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그 뒤로 철거 중인 건물의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그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 사무실에 앉아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어요. 사무실을 나올 때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복도의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골목 어귀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 한 팩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는데 카운터 옆에 놓인 부동산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재개발 예정 구역 급매물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예상 보상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3억 5천에서 4억.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계산대에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점원이 카드를 받아 긁는 동안 저는 그 전단지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리고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거실을 둘러보던 눈빛, 방 배치를 이야기하던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게 이미 정해진 듯한 태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택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발신인은 며느리였습니다. 박스를 뜯자 도넛 상자가 나왔고 그 안에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먼저 인사드려요. 곧 뵙겠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읽으며 도넛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커피포트에 물을 받아 끓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짐을 나르고 있었고 트럭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공손했어요. 어머님, 택배 받으셨어요? 네, 고마워요. 저희가 토요일에 들어갈 것 같아요. 미리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호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아니, 괜찮아. 내가 할게.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 애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벽시계에 초침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천장의 그림자가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골랐던 천장 조명, 그 아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명 아래 누워 있는 건 저 혼자였고 곧 이 집은 제 것이 아니게 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조건은 괜찮았고 계약은 이번 주 안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장독대 쪽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재봉틀 위에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방 좀 봐도 될까요? 애들 침대 사이즈 재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대답했어요. 지금은 좀 어려워. 나중에 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아, 네, 그럼 토요일에 직접 볼게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넛 상자는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저는 그걸 열어 하나를 꺼내 먹었어요. 달콤했지만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가 준비됐으니
내일 오후에 들러달라고 했어요. 저는 메모지에 시간을 적고 그걸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봤어요.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담장을 따라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들이 하나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매수인은 중년의 남자였고 그는 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책상 앞에 마주 앉았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계약금은 오늘, 잔금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명이 끝나고 매수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잘 쓰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들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갈게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개찰구를 지나며 저는 문득 이 모든 게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 안에 쥐어진 계약서 사본이 그게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골목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만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창밖의 불빛이 커튼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할 그릇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걸 씻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끝에서 누군가 걸어가고 있었고 그 뒤로 크레인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물을 잠그고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았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어요. 어떻게 됐어? 계약했어. 잘했어. 이제 마음 놓아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아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 그리고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마당에서 찍은 사진.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고 남편도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거실에 앉아 있는 건 저 혼자였고 곧 이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거였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선반에 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그리고 골목 어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굴착기 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토요일이고 아들이 올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골목 끝에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시계는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초침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집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커피포트에 물을 받아 끓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어귀에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누군가 짐을 싣고 있었어요. 이사 가는 집이 또 하나 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커피를 내려 컵에 따르고 식탁에 앉아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이 무뎠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고 아들이 오기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 몇 벌이 아직 걸려 있었고 그 옆에 제 옷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중 평범한 셔츠 하나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채우는 동안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눈가의 주름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8시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11시에 등기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어요.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9시가 조금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곧 출발해요. 조금 일찍 도착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은 이제 꺼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장독대 위로 빛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9시 30분쯤 골목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검은색 SUV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 트럭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고 운전석에서 아들이 내렸어요. 그는 집을 올려다보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내렸고 그 뒤로 아이들이 뛰어내렸어요. 저는 커튼을 도로 내리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왔고 아들은 트럭 쪽으로 돌아가 짐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참 아늑하네요. 저는 대답 대신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르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아들이 짐을 나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스를 싸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트럭 적재함의 금속 소리. 그 소리들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식탁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방 정리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나는 지금 나갈 준비 중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네, 어디 가세요? 볼 일이 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어요. 오래 걸려요? 모르겠어. 좀 걸릴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는 동안 아들이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나갈 일 있어. 언제 와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을 걸어 나가는 동안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햇빛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등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등기소 앞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고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고 복도엔 사람이 많았어요.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1시 5분이었어요. 얼마 뒤 번호가 불렸고 우리는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저는 몇 군데에 서명을 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습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어요. 완료됐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집은 매수인 명의로 넘어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거리는 시끄러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명함을 건넸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고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저는 가방 안의 영수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트럭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짐은 거의 다 내려진 것 같았고 아들이 트럭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며느리가 그걸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저는 그걸 하나씩 씻기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주방을 채웠고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 크레인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짐 다 들어왔어요.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볼일 봤어. 무슨 일인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소에서 받은 서류였습니다. 아들이 그걸 받아들더니 펼쳐봤어요. 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집을 팔았다고요? 응.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고 며느리가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말도 없이 이런 걸 해요? 말할 이유가 없었어. 우리가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너희가 들어오기로 한 거지. 나는 허락한 적 없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린 그냥 도와드리려고.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도와주려고? 아니면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그냥, 나도 귀는 있어. 너희가 뭘 계획했는지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려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희야. 내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방 배치하고 인테리어 이야기하고 그게 너무한 거지. 저는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선 트럭 기사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저는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건 생각 안 해봤어? 아들이 서류를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너희가 한 짓이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보상금은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보상금? 그게 진짜 이유였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들이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엄마, 우린 정말 어려워요. 이번 보상금으로 좀 숨통 트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서 점유하려고 한 거야?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나는 오늘 저녁에 이 집을 나갈 거야. 너희도 짐 싸서 나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새 주인은 언제 들어와요? 다음 주 그 전에 다 나가야 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건 진짜 너무해요. 저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한 건 너희야. 내가 늙었다고 만만하게 본 거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의 햇빛이 따가웠고 저는 골목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 잘했어.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모르겠어. 일단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우리 집에 와 며칠 있다가 생각해.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개찰구를 지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은 이제 보이지 않았고 그 너머의 집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모아 마련한 집, 남편과 함께 살던 집, 그 집이 이제 남의 것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건물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가방 속의 서류를 만지작거렸어요. 종이의 감촉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차 끓일게.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주방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 작은 방에서 잤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천장의 조명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목소리, 그리고 거실의 침묵. 그 모든 게 이제는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친구 집 작은 방의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저는 이불을 개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집 열쇠를 넘기는 날이었어요. 친구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저는 식탁에 앉아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오늘 가는 거야? 응. 혼자 갈 거야? 응, 혼자 가야지.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커피를 건넸어요. 저는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웠지만 손끝은 차가웠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저는 가방 속의 열쇠 뭉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쇠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트럭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골목은 고요했고 집 앞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 사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말없이 서 있었고 저는 그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박스들은 모두 사라졌고 바닥엔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창가의 커튼은 그대로 있었고 벽시계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초침 소리가 집 안을 채웠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새 주인 오는데요? 11시. 시계를 보니 10시 30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짐은 다 뺐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는 깨끗했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어요. 장독대가 보이는 창문 앞에 서서 저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담장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고 재봉틀 위로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어요.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어디 가서 살아야 해요. 저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용서? 너희가 날 뭘로 봤는데?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벽시계의 초침만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창밖에서 새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잔금 이체 확인서였습니다. 2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오늘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아들이 그 서류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하려고요? 그건 내 돈이야.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날 도와준 적 있어?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고 그 뒤로 변호사의 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왔어. 아들과 며느리가 창가로 다가왔어요. 차가 집 앞에 멈췄고 운전석에서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집을 올려다보더니 변호사와 함께 걸어왔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매수인분이십니다. 매수인이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 한쪽에 서 있었고 매수인이 그들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서류 확인하시죠. 우리는 식탁에 앉았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에 서명을 했어요. 펜 끝에서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고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수인이 말했어요. 열쇠 주시겠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현관 열쇠, 대문 열쇠, 그리고 창고 열쇠. 손바닥 위에 올려놓인 그 차가운 쇠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매수인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열쇠를 받는 순간 저는 이 집이 이제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온전히 느꼈어요. 매수인이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고 주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여전히 거실 한쪽에 서 있었고 저는 그들을 지나쳐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아들이 뒤에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는 신발끈을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나가야지. 여긴 이제 너희 집이 아니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붉은 벽돌 담장, 낮은 지붕, 그리고 그 안에서 보낸 27회. 하지만 더 이상 아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가방 속의 서류들이 바스락거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전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건물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손 안의 가방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끝났어? 응, 끝났어.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차를 내왔어요. 마셔. 저는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고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이 또렷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반찬을 나눠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친구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집을 떠올렸습니다. 거실의 벽시계, 마당의 장독대, 그리고 창가의 재봉틀.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구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저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친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 뭐 할 거야? 산책이나 할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